된다라고 가정하시고 준비해두세요. 별표 3개 납세무자. 자, 재산세 납세무자 물어보면 우리는 무조건 어느 날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뭐하는 사람? 사실상 소유하는 자. 밑줄 쳐져 있어요? 네, 밑줄 쳐야 되죠. 그래서 결론, 항상 재산세 납세무자 찾아봐라. 그러면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뭐하고 있는 사람? 사실상 소유하는 자. 사실상 또는 시뻘게 쳐야죠. 사실상. 다만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하는 자를 납세물한다. 거기 한 명 갔죠? 없었나? 나는 지금 오늘 누가 결석했는지 다 알고 있어. 다음 주에 뭐 내가 잡아낼게. 공개적으로 다음 주에 안 나온 사람 제가 누가 안 나온지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전화합니다. 그래서 대개 자녀가 학원에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학원에 갔다고요? 안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작년에 5개 집안을 말아먹었어 내가. 무려 2교시 때 도망간 사람이 있었다는 걸 또 얘기합니다. 자,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요. 재산세 납세무자 누구냐 물어보냐 무조건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이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사실상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 내는 거죠.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하는 자를 납세를 한다는 데 여러분 1번 공유 재산이죠. 즉 하나의 재산을 두 사람 이상이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그 지분. 항상 공동 소유가 나면 뭐예요 여러분? 지분. 지분이 해당하는 분에서 누가? 그 지분권자. 이때 지분권자 적으세요. 옆에다가 누구를 말하는 게 여러분? 공동 소유자를 말하는 거죠. 공동 소유자. 지분권자를 우리가 알고 있는 뭐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공동 소유자. 근데 그 공동 소유는 전부에 대해서 납세를 부담하니까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자기 지분. 그러니까 일단 재산세를 계산하겠죠.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 거야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산출세액을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냥 한 사람이 다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누가 갑과 을이 이 재산을 60% 40% 뭐 하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때는 공동 소유자 누가? 각자가 자기 산출세액에 대한 자기 뭐에 대해서만 지분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다만 밑줄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그때는 우리 세법 무조건 뭐로 본다면 균등으로 의지합니다. 균등. 양가 리본이 더 중요해. 양가 리본이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어떻다?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가 있을 때 주택은 무조건 주택분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 건물과 토지를 뭐하여? 통합하여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일괄 과세합니다 그랬죠. 건물 따로 계산하고 토지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와요 여러분? 하나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우리 151쪽 맨 밑에 양가로 이번은 뭐를 말하냐면 이때 주택 건물은 누가 소유하고 있고 갑이, 토지는 누가? 을이. 예. 자, 이렇게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하면 다를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주택에 대한 뭐를? 산출세. 항상 재산세는 몇 개 나와요 여러분? 하나.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일괄 과세한다. 그래서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라 주택은 재산세가 몇 개 나와요 여러분? 하나. 근데 이렇게 뭐 하고 있으면 구분 소유하고 있으면 이걸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죠. 어떻게 나눠줄 거냐? 갑과 을한테 어떻게 나눠줄 거냐 그 얘기죠. 그때 거기 밑줄 쳐져 있죠? 어떻게 나눠줘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토지의 뭘로? 시가 표준의 비율로. 여러분 여기서 시가 표준에 동그라미 쳐야 돼. 무슨 비율로? 시가 표준의 비율로. 이거를 최근에 시험에서 어떻게 잡냐? 면적 비율을 살짝 바꿨죠. 건축물과 토지의 면적 비율로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서 수천이. 그리고 여러분한테 맞았게 틀렸게 물어본 거죠. 아니죠? 예.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뭐로? 시가 표준의 비율로 어떻게 하요? 안 분한 부분에서 누가? 그 구분 소유자 누가? 갑과 을이 재산세 내야 된다 그 얘기죠. 양가 리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양가로 3번. 시험에서 답으로 많이 물어본 규정이죠. 자, 밑줄.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인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서, 자, 밑줄 결론 누가 내라고요? 수탁자가 내랍니다. 수탁자가 내라. 수탁자. 자, 이거는 무슨 계약이에요, 여러분? 신탁계약이죠. 자, 그럼 신탁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위탁자와 수탁자죠. 그래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신탁법상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위탁자 명의가 누구한테 넘어가? 여러분, 수탁자한테 넘어가는 거죠. 수탁자한테. 그리고 신탁법상 신탁은 제3자가 이게 신탁관계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응? 제3자가 이게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인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무슨 등기 들어가? 신탁 등기가 들어가죠. 명의 신탁은 여기 없어. 신탁 등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의 신탁은 누구 간에만, 당사자 간에만 신탁 관계가 확인되고 제3자는 신탁 관계임을 알아 몰라. 모르는 거죠. 그게 명의 신탁이잖아. 그래서 소유권이 위탁자부터 누구한테 넘으면 수탁자한테 넘은 거죠. 그럼 이때 수탁자에 뭐가 일어나? 그러면 취득. 그럼 이때 요 취득에서 취득세 과세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응? 취득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한다니까. 취득세 비과세라니까. 왜 취득세 과세 안 한다고?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 이때 취득세 비과세라고. 나중에 신탁 계약이 뭐가 되면 이제 해지가 되거나 종료가 됐대. 신탁 계약이 해지나 종료가 됐대. 그럼 소유권이 다시 어떻게 돼? 환원돼야 되겠죠? 소유권 환원이 일어나죠. 누구로부터? 수탁자, 위탁자. 그럼 위탁자 취득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거 새로운 취득이야? 자기 거 자기가 찾아온가? 그러니까 이때 취득세 과세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취득세 비과세 형식적 취득의 대표 첫 번째로 같은 거죠. 신탁법상 신탁서 신탁 등의 명의는 신탁제했을 때 그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보다 비과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했어, 안 했어? 했잖아.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신탁 계약의 체결에 따라서 지금 누구한테 넘어왔다는 얘기야? 수탁자한테 넘어왔다고, 수탁자. 이때 취득세는 뭐였어요, 여러분? 비과세. 자, 그러다가 이제 뭐가 도래야 되는 거야, 여러분? 6월 1일이 도래했죠.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6월 1일이 도래가 됐으면 이때 재산세는 누구한테 때릴 거냐? 수탁자한테 때릴 거냐? 위탁자한테 때릴 거냐? 그 얘기, 여러분. 그럼 그때 누구한테 때려라? 누구한테 때려라? 수탁자한테 때려라, 수탁자. 예전에는 누구 했느냐? 위탁자였어요, 위탁자.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이걸 일일이 위탁자를 다 잡으러 다녀야 됐어야 돼. 이때 위탁자는 수많은 고객으로 구성됐죠. 수많은 고객으로 구성됐고, 수탁자, 이걸 업을 하는 사람 우리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업을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탁업자라고 그러는 거죠. 신탁업이잖아. 이걸 업을 하는 거라니까, 업으로. 이 신탁업의 대표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은행. 은행의 대표는 신탁업자예요, 여러분. 다만 얘는 주로 금전신탁이죠. 그러니까 내가 현금은 있는데 이걸 재테크할 능력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어디 학원이라 말을 안 하는데 전역한 학생 중에 아주 젊은 여학생들 고층을 벌써 똘똘해. 제가 딱 보니까 와서 상담하는 거 보니까 벌써 요 재테크 개념이 있더라고. 너는 야무지게 잘 살겠다 그래서 내가. 어느 학원이라 내가 말은 안 할 거야. 여기라고 말은 내가 안 해. 전역반 학생인데 딱 보니까 그 학생은 아주 똘똘하더구만. 그래서 와서 요거 물어보는데 요 아주 그냥 요 간념이 발달돼 있어. 저희 집 왼수요. 그냥 편해요. 뭐 이렇게 머리 쓰지 말자. 편안하게 살자. 그 얘기야, 우리 집은. 그래서 우리는 재테크란 게 없어. 그냥 은행에다 예금해서 그냥 주는 이자만 받아 먹어. 고맙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재테크 다 봐요. 그래서 저한테 몇 가지 물어보더라고. 가르쳐 줬는데 제가 그 얘기를
근데 나는 이렇게 재산을 관리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이때는 누구한테 맡기는가? 은행에다 맡겨. 은행 금전 신탁 상품에 맡기라고. 가입하면은 은행에서 여러 맡긴 자금을 펀딩 해갖고 어디에 투자하는 거죠. 뭐. 증권,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뭐가 창출되고 수익이 창출되고 그 수익이 창출되면 여러분 신탁 계좌 입금이 돼. 그럼 은행이 그만큼 일을 해줘서 거기다 뭘 지급하는가? 수수료가 나가죠. 근데 이걸 잘못 가입하면 맨날 뭐 나가다 끝나? 수수료 나가다 끝나죠. 예. 손실봐도 수수료가 나가야 돼. 운영관리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신탁업자 항상 신탁업자를 잘 봐야 돼. 자, 그래서 신탁업자를 그래서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뭐죠? 부동산 신탁회사가 있죠.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얘기하고 싶으냐, 은행이나 신탁회사는 수많은 다수의 고객과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한 사람씩 무슨 계약을 맺어요?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다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지금 누구 면에 있는 수탁자명으로 수많은 신탁 재산이나 재산세는 누구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때리겠다? 수탁자 때리겠다. 원래 예전에 누구한테 때렸냐? 위탁자한테 때렸어요. 위탁자.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 얘를 때린 것이 아니라 얘를 다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몰라 일단 누구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야? 수탁자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야. 재산세. 그럼 은행은 당연히 자기가 날 재산이 아닌 걸 재산세를 냈으니까 당연히 청산하는 거 아니어서 얘들하고 이걸 다 청산하겠죠. 비용 전가시켜버립니다. 절대 은행이 재산세 안 내죠. 미쳤어? 근데 일단 은행은 누구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야? 수탁자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갑시다. 이 경우 납세 의무자는 그 수탁자의 성명, 상호 또는 다음에 가로를 하고 그 안에 누구를 위탁자의 성명, 상호를 기재하여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그 위에 걸 잘 알았네. 수탁자 다음 보세요.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요거죠.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자, 밑줄 뭐로 본다 여러분? 각각 다른, 여기다 동그라미 10 벌겠죠.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입니다. 여기서 각각 다른, 요 각각 다른 출제는 다른 말로 바꿔. 뭐로 바꾸냐? 동일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 각각 다른을 다른 말로 뭘로? 동일한 납세 의무자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즉 위탁자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때 A, B, C, D가 맡긴 신탁재산, 일단 재산세는 누가 내지만 수탁자가 다 내는 거지만 이때 A 신탁 재산에 대한 수탁자와 B 재산에 대한 수탁자, C 재산에 대한 수탁자는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는 얘기야. 다른. 왜? 재산, 신탁 재산 자체가 다른 거니까. 그 얘기를 하면, 그래서 뭘로 본다고? 각각 다른. 그럼 이걸 출제 살짝 뭐로 바꾼다고? 동일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그 얘기야. 자, 그 다음 거기 통칙 있죠? 통칙이 여러분 2번. 과세규련제 거기 1번 보죠.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취득세 취득 시기가 도래가 되어 해당 재산을 뭐한 사람? 취득한 자를 만다. 자, 요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 이제 갑시다. 했을까? 안 했을 리는 없을 거고. 자, 5월 28일 날짜로 무슨 날이야 여러분? 잔금 지급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매에 따른 잔금 지급일에 뭐 한 걸로 보는 거야 여러분?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요 잔금 지급일에 뭘 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취득세, 납세무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언제 여러분? 5월 28일이죠. 자, 근데 재산세는 어느 현재로 떼는 게 여러분? 6월 1일이죠. 그래서 이날이 보유세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과세 기준이죠. 그러면 재산세 납세 문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 무조건 며칠자 현재로 6월 1일 이제 그 재산의 누구를?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잡으라는 얘기죠. 이때 소유자는 어떤 소유자요? 사실상이죠. 사실상.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갑으로부터 을한테 매매가 이루어진 거죠. 갑이 뭐고? 매도자고 을이 매수자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이렇게 당해년도에 매매 등에서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 변동됐을 때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라는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이 재산을 소유하는 자가 누군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제시된 자료 보면 5월 28일 날이 무슨 날이었어? 잔금 지급이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 잔금 지급이라 뭐 한 걸 보니까, 취득한 걸 보니까 이 날짜로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야? 을한테 넘어갔다는 거죠. 따라서 5월 28일자로 이 재산 누구한테 넘어갔다? 을한테 넘어갔죠. 그래서 을이 뭐가 되는가?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이렇게 당해년도에 매매돼서 소유권이 변동됐다? 그러면 이때는 누가 내는 거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 누가 되는가? 을이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실무 나갔더니 어떤 공인중개사가 이때요? 이렇게 당해년도에 소유권이 변동돼서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유기간별 안분 계산합니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확 묻어버리는 거죠. 무슨 보유기간에서 5월 28일까지는 재산세 누가 내고? 갑이 내고 5월 28일 이후 분권은 누가 내고? 을. 웬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보유기간별로 안분 계산해. 그냥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내는 거야? 이거는 을이 내는 거지. 갑은 내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보유기간별로 안분 계산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큰일 납니다. 똑똑한 납세문제한테 걸리면 그건 개망신 당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여러분? 을이죠. 근데 조금 더 합시다. 근데 을이 이날 현재 6월 1일 현재 뭘 안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등기를 안 하고. 이제 조건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조건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같아져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상은 누군데? 을인데, 을이 소유권 취득에 따른 이전 등기를 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등기부는 누구로 잡히는가? 갑으로 잡혔죠. 그래서 사실상과 공부상이 같아져 달라지는 거죠. 그럼 누가 내야 되는가? 누가 내야 돼? 이 상태에서는 이런 경우에 재산세 누가 내야 되는가? 응? 아니라니까. 무조건 누가 해야 되니까? 사실상 전에 을이 내야 된다니까. 방금 전에 했잖아. 누구라고? 사실상 소유자가 낸다고 그랬잖아.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 무조건 누가 내는 거다고?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 거라니까. 다만 문제는 지금 뭐가 안 됐으니까 등기한 세가 과세관청이 을이란 걸 알아 몰라? 모른다는 게 문제야. 원칙은 누가 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을이 내야 되는 게 원칙이라니까. 근데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는데 그에 따라 뭐가 안 됐으니까 등기가 안 돼서 과세관청 을 거를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뭐가 안 돼 있으면 등기가 안 됐으면 이때 누가? 공부상 소유자가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뭐 하라는 거야? 소유권이 변동됐다라고 과세관청이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를 하라 그 얘기야. 신고를. 누구 보고 신고하래? 갑 보고 하래. 왜? 을이 아직 뭐를 안 하고 있으니까? 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네가 신고라도 해라는 얘기죠. 안 그러면 뭐가 되니까? 네가 재산세 낼 수 있으니까 내기 싫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는 얘기죠. 갑은 올해 재산세 내려고 안 내려고? 안 내려고 며칠째로 뿌득뿌득 우기면서 5월 28일째로 뿌득뿌득 우기면서 이 날짜를 맞춰달라고 그런 거잖아. 갑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갑은 다 계획이 있구나죠. 그래서 며칠째로 땡겨달라고? 5월 28일째로 땡겨달랍니다. 사실 요거 컨트롤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요 컨트롤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만족을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다 봅시다. 했다. 법에 따라서 누가? 공부상 소유자 누가? 갑이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대. 그러면 요 신고야요. 비록 등기상에는 등기부상에는 누구 명의로 됐지만 갑의 명의로 했지만 이게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걸? 을의 명의로 넘어갔다는 걸 뭐 했으니까? 신고했으니까 일단 누가 되는가? 을이 바로 사실상 소유자여서 당연히 재산세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갑이 모두 안 하면 신고도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럼 자, 외우지 말란 얘기야. 모두 안 됐고 등기도 안 됐고 그에 따른 뭐도 없고 별도의 신고도 없고 그럼 과세관청을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자연스럽게 누굴 잡는가? 공부상 소유자 갑을 잡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바로 2번 예외에 자 일단 봅시다. 참고사항 보세요. 참고.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취득세법 취득 시기가 도래가 되어 해당 재산을 뭐한 자 여러분? 취득한 자라면 그럼 저 사례에 따르면 누구란 얘기야? 저 사례에 따르면 누구란 얘기야? 을.
근데 2번을 보세요. 과세 기준이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 그러면 양도 양수됐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얘는 잔금 지급이 저거 어느 날이었죠? 6월 1일이죠. 이날이 5월 28날이 잔금 지급이 아니라 6월 1일이 잔금 지급이었다 봅시다. 잔금 지급이. 이 얘기를 말하는 거야. 하필 잔금 지급이 언제 했던가? 6월 1일 했던가? 자, 그럼 우린 6월 1일 현재 누굴 잡는데? 사실상 수령인데 6월 1일 날에 잔금 지급이니까 6월 1일 오전 0시는 누구고? 매도자 갑. 그리고 일중에 돈 받으면 그때는 누구로 가는 거야 여러분? 을. 그러니까 6월 1일이 잔금 지급이라면 이날은 두 사람이 다 얽히는 거죠. 갑과 을이 다 얽힌다고. 오전 0시는 누구고? 갑이고. 그날 오후 2시에 돈을 받아서 오후 2시부터 누구고? 을.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가 두 명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명 다 어떻게 할 거냐? 누굴 잡을 거냐? 이제 도자 잡을 거냐? 수자 잡을 거냐? 그 얘기 여러분. 그럼 그때 누굴 잡아라? 도자 잡아라? 수자 잡아라? 수자. 왜 도자를 못 잡아? 도자는 팔고 떠나갔잖아. 남양주에서 다른 데로 이사 갔다니까. 그럼 남양주 시장에 다른 데로 이사 간 사람 잡아 못 잡아? 못 잡잖아. 그러니까 팔고 떠나간 놈을 잡는 게 아니라 사서 들어온 사람을 잡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누굴 잡으라고 여러분? 양수인이죠. 수인. 한 글자, 딱 한 글자. 숫자도 동그랗게 쳐야 돼. 양수인을 당해년도의 납세물을 본다. 이걸 출신 살짝 물어봤고 양도인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예상하고 계십시오. 그 얘기야. 예상하고 있어야 돼. 근데 예외 갑시다. 의제납세자 재산세 과실은 이제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낼 의무가 있다 해놓고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의제납세자. 양가로 1번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실무상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바로 양가로 1번이야.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어떻게 했어? 소유권이 변동되었어. 근데 그 변동에 따름에도 불구하고 뭐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 신고를 하지 않 여기 써졌어요. 밑줄 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를 알 수 없을 때 밑줄 이게 조건이잖아. 그럼 이때 여러분 거기 표시가 되어 있나요? 참고? 참고 몇 페이지라 적겠어요? 181 갑시다. 자 181쪽 오시면은요. 자 3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신고 의무 봅시다.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누구예요 여러분? 동그라미 1, 2, 3, 4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 자는 과세로부터 며칠 이내 밑줄 10일 이내죠. 과세 기준부터 10일 이내. 그 소재지를 관할한 누구한테? 지방자치단체장 어떻게 하라 여러분? 신고하라. 그렇죠. 뭐를? 증거 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라 한다. 1번 재산의 소유권 변동이나 과세 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됐답니다. 밑줄 소유권 변동 또는 재산 변동 사유가 발생됐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6월 1일까지 뭐가 안 됐어? 등기가 되지 않았다. 이거죠 바로. 어떻게 했는데 소유권은 넘어갔는데 며칠자로? 5월 28일인데 아직 6월 현재 뭐가 안 됐어? 등기가 안 됐어. 그럼 그때 누가? 공부상의 소유자가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매매 계약서를 뭐해서? 첨부해서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 변동됐다는 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 그 얘기죠. 2번 똑같은 개념이죠. 뭐가 개시됐어? 상속 개시죠. 1번은 매매 등이나 소유권 변동이라면 2번은 상속으로 변동됐죠. 그럼 상속이 개시된 죄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속 등기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역시 그에 따른 상속 등기가 되지 않았다. 그럼 등기부사는 계속 누구로 잡히는 거고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명의로 잡히는 거고 사실은 누가 갖고 있고? 상속인들이. 그러면 그때는 누가? 밑줄 주된 상속자가 비록 뭐는 안 됐지만 등기는 안 됐지만 유언서나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해서 누가 갖기로 했다라고 사실상의 소유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묶여 있어요? 1번과 2번은 묶여있죠. 왜? 소유권은 변동됐는데 뭐가 안 된 애들이 여러분? 등기가 안 됐죠. 근데 3번과 4번은 다시 묶어져 있죠? 얘는 등기가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등기는 됐는데 그게 사실상과 공부상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게 차이점이죠. 그런 걸 인식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구분 인식할 줄 알아야 돼.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은 성격이 다른 개념이야. 자 3번 사실은 누구 거대?
종중재산이 돼. 근데 등기부에는 누구 명의로 돼 있대, 여러분? 개인 명의로 되어 있대. 그러면 이러한 등기부상에는 개인 명의지만 사실 누구 거다고? 종중 겁니다 라고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겠죠. 그래서 바로 그때 누가? 공보상 소유자 개인이 신고하라는 얘기죠. 자, 4번. 신탁법에 따라서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대?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일 때 그 수탁자가 위탁자가 누군지 뭐 하라는 얘기, 여러분? 신고하라는 얘기죠. 근데 거의 당구장 이때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6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래도 밑줄 뭐는 없다? 가산세는 없다. 밑줄 가산세 없다. 왜 가산세 없죠? 취득세는 보통 징수 방법에서 부가징수라는 거기 때문에 절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것이 나와 못 나? 못 나와. 그러면 신고를 안 하면 별 차이 없네요? 아니죠. 뭘 내야 돼? 대신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죠. 더 큰 재산세를 낸단 말이야. 그럼 재산세 내기 싫으면 어떡하는 얘기야? 그렇지, 신고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다시 납세 문제로 갑시다. 자, 152쪽 다시 옵니다. 그러면 의제 납세 문제 양거래 1번과 양거래 2번 묶여있죠? 양거래 1번과 양거래 2번 묶어야 돼. 자, 그래서 양거래 1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매매들에서 소유권이 어떻게 했다고요? 변동. 근데 그에 따른 변동에 따른 뭐가 안 돼서? 등기. 근데 등기가 되지 않은 것에서 며칠까지? 6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돼.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때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상 소유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어디로 가죠, 여러분? 공부상이죠. 동그라미 쳐야 돼요. 공부상. 2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죠. 밑줄 상속이 개시된 재산. 그래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했대. 그럼 역시 6월 10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군지 주된 상속자가 뭐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밑줄 거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그냥 강제적으로 누가 내라? 주된 상속자가 내라는 얘기죠. 주된 상속자. 이때 주된 상속자 누구를 말한다 여러분? 누구를 말한다? 박스가 가셔야 돼. 누구를 말한다?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상속이 계시게 되면 형제지간에 싸움 안 할 것 같죠? 응? 우리가 왜 싸워?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되지? 해봐라. 야, 나는 오빠로서 앞으로 어머니 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내가 좀 더 받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오빠의 처가 얘기를 하겠죠. 오빠는 그런 얘기 안 해. 오빠의 누가? 처가. 그러면 그 여동생들이 뭐라 그래? 그래 해 오빠라고 말하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져. 자, 그러면 이때는 항상 지분이 나올 때는 누가?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근데 상속 지분이 높은 사람이 누구면? 2명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여러분 밑줄?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 상속이 개시가 되면 다 n분의 1로 가질까? n분의 1로 가질까요? 아니면 누가 더 받을까요? 누가 더 받아요? 큰아들? 배우자? 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몇 프로 더 받아? 50% 더 받는다고 그랬죠? 50% 더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우자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머니가 몇 프로? 다른 자식들보다 50%를 더 받아. 50%를 더 받아. 그리고 자식들은 그냥 각각 얼마씩 n분의 1씩 되는 거야. 그걸 깨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유언서 쓰든지 아버님이 아니면 공동상속인 간에 합의를 보면 괜찮아. 합의를 보면 괜찮아. 합의를. 그래서 그냥 다 얼마씩? n분의 1씩. 자, 그래서 잘하세요. 나중에 상속이 되면. 자, 여러분 1번과 2번 묶어놨죠? 예. 자, 이제 3번, 4번 갑시다. 3번. 3번은 밑줄. 공보상에는 누구 명의로? 개인 명의. 밑줄. 근데 사실 누구 거야? 종중재산. 그럼 그런 내용을 며칠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가? 6월 10일까지 소유임을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어디로 가려면 공보상. 지금 공보상이 두 군데가 나오고 있죠. 양가로 1번과 양가로 3번에서 누가 나오고 있다면 공보상. 자,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 공보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 다시 한번 잘 들어. 공보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맞는 말로 해석해야 돼? 틀린 말로 해석해야 돼? 맞는 말이죠. 왜? 여기 1번과 3번이 있다면 누가? 공보상의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저는 4번을 제일 중시합니다. 4번. 제가 제일 중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출전이 제일 중요시한다 그 얘기입니다. 첫째, 양가의 4번은 세 가지 조건이 이랬죠. 첫째, 과세권자가 매도자일 것. 밑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밑줄 쳤어요? 그래 적어놔. 누구야? 과세권자. 왜 나왔어? 매도자. 꼭 적어놔야 돼. 매도자까지 꼭 적어야 돼. 그래서 과세권자가 누구야 여러분? 매도자. 둘째, 재산을 연부매매 계약체계. 여기 밑줄 연부매매야. 일반 매매는 안 돼. 딱 두 번째 조건 연부매매해야 돼. 세 번째 조건 재산의 사용권이 부여됐어야 돼. 매수계약자한테. 근데 매수계약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때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야. 뭐 여러분? 무상. 또는 무상. 그럼 그때는 비록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 있지만 과세권자 명의로 잡혔죠. 왜? 이게 연부매매니까 아직 돈을 다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러니까 명의가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근데 실제 사용은 누가 하고 있는가? 매수자가 사용한다고 했잖아. 그것도 대가도 지급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무상 사용에 대한 대가를 뭐는 내라는 얘기야 그러면? 재산세는 네가 내라. 누가? 매수 계약자가 내라는 얘기죠. 실무에서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이게 바로 부동산 공법에서 일어나요. 어디? 공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거야. 자, 여기 재개발 사업지 여기 있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지구야. 이때 뭐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공법상의 여러분 내용을 다 이해하실 거라 믿고. 자, 그래서 요 블록 안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역이야. 근데 문제는 이 구역 안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 국공유지가 요 안에 빵꾸이 딱 나 있는 거야 여러분. 요 단지 안에 뭐가 있다 여러분? 국공유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국가 등의 소유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벗어나면 요거는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중간에 뻥 뚫린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거를 누가 조합이 매수해 버립니다. 조합이 매수한다고. 그래서 조합이 이걸 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 다시? 나중에 다 조합한테 넘어간다고. 이때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이 취득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5년 연부까지 최상 연부 상환이 가능해.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가능해서 최장 몇 년까지? 15년까지 연부 상환한다. 그러면 15년 나눠서 내라는 얘기야. 그럼 그만큼 취득자 입장 돈 부담금이 줄어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종 15년 지나야 잔금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 전까지 명의는 누구에 돼 있어? 국가들에 있는 거죠. 그러면 15년 지날 때까지 돈 다 낼 때까지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죠. 명의가 안 넘어왔으니까. 그럼 내가 이거 사는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6억까지 지금 뭐 하려고? 재개발 재건축 하려고 조합이 산 거잖아. 근데 연부 취득하니까 돈은 줬어 안 줬어? 못 줬다면 그러니까 명의가 넘어와 안 넘어와? 안 넘어온단 말이야. 그럼 이걸 사업을 시행해 못해? 못해. 그러니까 이때 무슨 매각을 하면서 연부 매매하면서 명의는 넘어가지만 안 넘어가지만 연부 매매 다 상환할 때까지 안 넘어가지만 그 기간 동안에 뭐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조합한테 준다고. 그래? 이것도 해 그 대신.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때에 사용권을 무상으로 구한 거죠. 그럼 명의는 계속 누구 면이 됐지만 국가 등의 면이 됐지만 실제 사용은 누가 하고 있으니까 조합이 했으니까 그때는 누가? 그 매수 계약자 누가? 조합이 재산세 내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양가로 4번이 제일 중요해. 다시 한번 매수 계약자야. 숫자도 동그라미 쳐. 이걸 여러분 실제 최근 시험에 이걸 도자로 바꿨어. 매도 계약자. 한 글자 고쳤는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고사장에서는 잘 안 보여. 그래서 이걸 이제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어머, 내가 문제를 왜 이렇게 풀었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 귀신이 왔던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확인할 습관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매수 계약자가 납세무자에 대한 조건을 몇 가지 충족해야 돼? 조건을 몇 가지 충족한다고? 세 가지. 첫째, 누구일 때만 적용해? 과세권자일 때만 적용한다고. 과세권자. 매도자가 누구일 때만? 과세권자. 이게 국가 등이 아니라 누구면? 일반 법이면 이런 규정을 적용해? 안 해? 안 해. 둘째, 일반적 매매가 아니라 어떤 매매일 때만이야? 반드시 연부 매매일 때만이죠. 두 번째 조건. 셋째, 사용권이 매수계약자한테 부여돼 있어야 돼. 그때 대가를 지급하는, 지급하지 않는 뭐 여러분? 무상일 때죠. 그때 누가 내는 거다 여러분? 매수계약자는 거죠. 이 경우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환장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조합이 뭐를 받아서 선수금을 받아서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자도 역시 뭐로 봐서 매수 계약제로 봐서 뭐하라? 재산세 내라고 했죠. 여러분 선수금이 뭐야? 미리 받은가? 목적물을 아직 인도 받고 받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쉬운 말로 여러분 선수금 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계약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금. 계약 거세요. 그러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공인중개 때문에 무조건 일단 뭘 걸려고 그래야 돼? 계약 걸려고 그래야 돼. 일단 계약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갑시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렇죠 여러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방식이야? 대부분 환지 방식이죠. 환지 방식이 이제 뭔지 아시죠? 예, 이제 주전 과목이죠. 부동산 공법도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여기 몇 줄을 여러분? 재개발 사업이죠. 재개발. 아, 재건축이 아니네요. 개발이죠. 개발아. 그래서 여러분 항상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은 누구랑 같이 다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사업과 같이 다닙니다. 얘들의 공통점은 뭐야? 다 개발자가 들어갔다는 게 공통이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뭐 주택재개발. 그래서 개발은 누구끼리 놀아? 개발끼리 놀아. 묶어. 개발은 개발끼리 묶어. 놓치면 안 돼. 지금 제가 우습게소리 농담한 거 아니야? 그럼 절대 여기 뭐가 못 나온다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 나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이 못 나온단 말이야. 재건축 사업은 누구하고 놀까? 주택법상 주택조합하고 놀아. 노는 물이 다르다고 여러분. 까불고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에서 일정한 토지로 환지를 정하지 않냐. 자, 결론. 앞에 거 몰라도 돼. 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 몰라도 돼. 결론. 밑줄 맞추면 돼. 뭐 채비지 또는 보류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채비지가 뭔지 보류지가 뭔지 이미 공법에서 다 아시는 거죠? 예,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예, 그래서 이때 이러한 결론. 채비지나 보류지는 누가 내라? 밑줄. 사업 시행자. 여기서 사업 시행자 누구야? 응? 조합이야. 조합. 저거 조합. 조합이 재산세 내란 얘기야. 몇 프로 낼까요? 이때 이 토지는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공익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0.2%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됩니다. 자, 3번 갑시다. 마지막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납세무자가 있죠. 양가 1번 재산세 과세견제 밑줄 어디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밑줄.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동그라미 칩니다. 누구야? 사용자죠. 자, 사용자 동그라미 쳐. 그리고 이걸 출전 살짝 바꾼다고. 뭐를 바꿔? 공부상 소유자의 말을 살짝 바꾸면 여러분은 어머! 하고 잡아내야 돼. 절대 공부상의 소유자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 사용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뭐랬어?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게 바로 여러분 거기 참고의 4번. 참고의 4번 보세요. 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하면 도대체 어떤 경우냐? 밑줄. 가장 현실적인 사례가 이거죠. 뭐 소유권 귀속 자체 분쟁이 생겨 6월 1일 현재 뭐야? 지금 소송 중에 있거나. 이게 가장 현실적인 사례야. 즉 소유권과 관련된 법정 분쟁으로 인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확정됐어 안 됐어? 안 됐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 그럴 때 누굴 때리겠다 여러분? 사용자 때리겠다냐. 그죠?
그리고 이제 옛날 얘기로서 이제 뭐 공부상의 소유자가 행방불명 또는 뭐 이러면 생사불명으로 장기간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 저거 뭐 일제시대나 뭐 이러면 6.25 전쟁 이런 동난으로 인해 갖고 사변으로 인해서 생사가 불분명한 거죠. 살아있는데 북에 있대. 환장하는 거죠. 나 엄청난 토지 상속자야 그랬대. 그래서 야 너 토지 많아 죽겠다. 어디 있냐 그랬더니 개성에 있대. 저희 집 얘기입니다. 토지가 어디 있다고요? 개성에 있대. 예. 자, 그런 경우다 보시면 되겠고요. 예, 넘어갑시다. 자, 154쪽 재산세 과세 물건 보세요. 자, 재산세 과세상 크게 토지, 건축물, 주택, 미출자. 그리고 저거 뭐야 여러분? 부동산. 그리고 뭐야 여러분? 항공기, 선박. 뭐야 여러분? 동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재산이 뭐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없죠. 자동차가. 그러면 이때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뭐를 말하냐? 자, 결론 1번과 2번 토지 건축물 묶으세요. 1번 토지, 2번 건축물 묶으시고요. 이때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은 한마디로 밑줄 취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 취득세를 과세했던 뭐 토지와 건축물이 바로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토지 같은 경우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이거는 물론이고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가 있으면 사용하고 있는 토지면 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토지가 다 과세 대상이죠. 2번 건축물 역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모든 건축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시비 걸진 않아요. 시험에서 뭘 갖고 장난치냐? 3번 주택을 가지고 장난칠 거야. 주택. 자, 이때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 뭐냐? 이때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밑줄 취득세 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밑줄 주택법상 주택을 말한다. 밑줄 주택법상 주택. 근데 거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취득세도 주택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주택 유상 취득세율 적용 대상일 때. 그래서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주택을 한다. 근데 여러분 주택법 제2조 1호가 뭐냐 물어보면 맨날 모른다 안 배웠대.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 적어놨어요. 주택법 제2조 1호라 하면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뭐라고 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 밑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 이 구조를 갖추고만 있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 건축법은 뭐로 보는가?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때 자 본문 다시 보세요. 그래서 결론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뭐를 말한다고요?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데 이 경우 위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어떻게 하라고 어떤 사람이 제외하라 했죠. 그러면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가 포함된가 제외된가? 제외된 거죠. 건축물에 주택 건물이 포함된가 제외된가? 제외된 거죠. 제외해서 얘는 따로 뭘로 가세라는 얘기야? 주택으로 가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따라서 이때 재산세에서 말한 주택은 일반 주택은 물론 적어놔야 돼 반드시. 취득세 중과 대상이었던 뭐 여러분 고급 주택가 뭐 여러분 별장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네, 포함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고급주택과 별장도 뭘로 때려라?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라 그 얘기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표준세율로 과세했던 일반 주택은 물론 취득세에서 무슨 재산을 물렸던 사치성 재산을 물렸던 뭐 여러분 고급주택과 별장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한다고요. 근데 주의할 사항은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별도로 구분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럼 뭐만 구분해? 별장만 별도로 구분하죠. 그럼 구분해서 어쩌란 말이냐? 뭐가 달라져? 세율이 달라지죠. 세율이. 얘는 뭘로 가고?
누진세율로 가죠. 얘는 어디로 가요? 4% 비례세율로 가죠. 그럼 여기서 출제는 어떤 걸 갖고 물어볼까? 여기서 출제는 어떤 걸 제일 좋아할까? 일반주택, 고급주택, 별장 어떤 걸 더 좋아할까? 출제는 고급주택을 좋아하죠. 출제는 고급주택을 좋아한다고. 왜? 고급주택을 별장으로 묶을 건지 일반주택을 묶을 건지 이걸 출제는 장난치는 거죠. 자, 취득세에서는 고급주택은 누구랑 놀아? 별장하고 놀죠? 취득세에서는 고급주택이 누가 나온다고? 별장하고 논다. 이거 무슨 재산으로 분류가 돼서? 사치성 재산이야. 그런데 어디로 오면? 재산세로 오면 재산세는 고급주택은 누구랑 놀아? 일반주택하고 놀아. 별장하고는 안 놀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떤 애가 그랬잖아. 나 너랑 안 놀래. 분명 1학년 때 뭐 했는데? 짝꿍이었는데 3학년 올라오니까 얘가 배신 때려갖고 나 딴 애랑 놀래 그러잖아. 그런 경험 있어 없어? 자, 그래서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는 누구하고 노는데? 별장하고 놀아? 무슨 재산으로 묶여서? 사치성 재산. 그런데 어디로 오면? 재산세로 오면 고급주택은 누구랑 놀아? 일반주택하고 놀아. 일반주택. 그래서 일반주택은 물론 고급주택은 무슨 세를 때리고? 누진세로. 별장은 사치성 재산. 그래서 몇 프로 때려? 4%.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쳐 여러분?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쳐? 이렇게 때린 게 재산세, 누진세가 4% 비례세는 게 어디에 영향을 미쳐?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얘는 종부세 과세를 해야 안 해? 하죠. 그러나 뭐는? 별장은 종부세 과세해야 안 해? 안 하죠. 이게 여기까지 연결된다니까? 시험에 여기까지 연결시켜 나온다니까? 자, 근데 참고 밑에 보세요. 당구장, 주거용으로 구조를 갖춘 경우를 하더라도 밑줄 콘도미니엄 등, 밑줄 콘도미니엄 등. 그럼 콘도미니엄 등 뭐가 또 있다는 얘기죠? 뭐가 더 있을까? 콘도미니엄과 성격 유사한 게 뭐가 있어? 저거 펜션 이런 것도 있죠. 안 가봤어? 가본 지도 오래됐죠? 이거 공부하느라고 씨. 자, 올해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내년 우리 한번 진하게 펜션 한번 가서 재밌게 놉시다. 잠깐 여담을 하면 옛날에는 참 수강생들하고도 사이가 좋았어. 그래갖고 젊은 수강생들하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막 그랬어. 그래서 1박 2일로 펜션 가서 한번 좀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 무섭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콘도미니엄 뭐 여러분? 펜션. 그럼 얘들은 밑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뭐 여러분? 영업용이죠. 영업용.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결론 밑줄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자, 그래서 또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와서 교수님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만 물어보겠대요. 저는 쉬는 시간에 와서 질문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물어보죠. 뭘 물어봤냐면 자기가 여러분 교수님 제가 주택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얘 지금 현재 뭐 몇 년 오랫동안 살아갔고요. 양도세 비과세가 충족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근데 뭘 물어보시러 오셨나요? 그랬더니 이번에 상속을 받았대요. 야 축하드립니다 그랬죠. 베리 콩글레줄레이션 그랬어요. 근데 뭘 상속을 받았냐? 펜션 18채 상속을 받았대. 그럼 그런데요. 그랬더니 이게 주택으로 잡히는 거니까 안 잡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주택으로 잡히면 몇 주채가 되는 거고? 19채가 되죠. 그죠? 주택을 안 보면 한 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비과세 받느냐 못 받? 이거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럼 이 사람 비과세 받아 못 받아? 응? 받는다고. 펜션은 주거용 시설로 갖춰져 있더라도 얘는 영업용 건물이지. 영업용이니까 주택을 우리가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본다고. 예. 그러니까 얘는 1세대 1주택자. 예. 그래서 비과세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확실히 딱 그러고 하더라고 이 새끼가. 그럼 나한테 왜 왔던 거야 얘는? 자랑하러 온 거지 이 새끼. 아주 흉측한 놈입니다. 이 말 하고 나니까.
나 있다 이거야. 그 자랑하러 온 거야. 알고 있었대. 그 왜 왔는데요? 그랬더니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꼭 또 선생 확인하러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인간 내가 안 쳐다봤습니다. 제가 소심해요. 예. 자, 양가리 한번 겸용주택 갑시다. 별표 2개. 요것도 잘 나와 시험에. 얘는 겸용주택이야. 뭐죠 여러분?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야. 대표. 이때 여러분 꼭 여기 보시면 한 동과 한 구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동과 한 구를 구분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오셔갖고 교수님 한 동은 뭐고 도대체 한 구는 뭡니까? 나는 세법에 너무 어려워 죽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난 네가 어려워 죽겠다 그랬어요. 아니 한 동이 뭐고 한 구가 뭔지 도저히 감을 모르겠대. 아니 우리 건물 맨 앞에 있는 동이 몇 동이야? 1동. 두 번째 있는 건물은 2동. 그때 동이라고 그래? 구라고 그래? 그 건물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건물 전체가 한 동이고 그때 그 동 안에 여러 세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202호, 305 나눠진 게 바로 뭐야? 한 구. 엠병아 모를 게 뭐가 있다고. 이해하셨어요? 한 동과 한 구 구분되냐고. 한 동은 건물 전체야. 한 구는 그 안에 구획된 부분 나눠져 있잖아. 쪼개져 있잖아 여러분. 그걸 말한다고. 자 그럼 갑시다. 1번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 용도로 어떻게 있다 여러분? 지금 겸용되어 있대.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한 동의 건물 이렇게 밑줄 쳐.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밑줄 쳐. 적어. 뭐 생각하시면 돼? 주상복합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주상복합 건물. 자, 요즘 뭐 우리 기호도 선호가 바뀜을 해서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선호도가 바뀌는 거죠. 예전에 대형 아파트를 무조건 선호했는데 요즘은 대형 아파트보다는 주상복합 건물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좋아하죠. 그래서 저층에는 뭐가 되는 거고? 상가. 그 위층은 뭐 여러분? 아파트. 그 이 사람들 왜 이걸 좋아할까? 주상복합 건물은 완스톱으로 이루어지니까. 완스톱으로. 항공관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엘리베이터 쭈르르 타고 가갖고 뭐? 시장 보고 다시 쭈르르 타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슬리퍼로 왔다 갔다 해도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주상복합 건물.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자 전철역 위에 주상복합 건물이 있대. 이게 미국에 있는 사례인데 미국 전철이 지나가죠? 그럼 전철 위에 뭐가 있는가? 주상복합 건물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자 주차 뭐가 있고 전철역이 있고 위에 뭐가 있는가? 주상복합 건물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좋아해? 싫어해? 어? 여러 같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네. 좋아한대요. 왜 좋아해요 여러분? 완스톱으로 다 끝나니까. 모아서 전철 타고 와서 내려서 올라갔다 내려오면 다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좋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안 들어가. 덜덜덜덜 이거 전철 이거 해결 안 되면 돌아버리는 거 여러분. 자다가도 덜덜덜덜 거리면 씨. 아니 여기 아시잖아요. 전철역 그게 얼마나 그게 큰 아시죠? 네. 자다가 덜덜덜 그것도 심해 가면 덜덜덜 그러면 야씨 완스톱이고 아니가네. 엘리베이터 달달달달 거리고 올라가냐? 근데 저는 싫어할 텐데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완스톱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전철에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다시 출근해 전철 내려가고 하면 된대. 그래서 좋아한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없는 사람들이. 전철 타고 다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이란 얘기야. 일반 서민들. 그러니까 부자들은 안 들어가겠죠. 자 갑시다.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용도로 사용됐대. 뭐 생각하라 그러면 주상복합하면 딱 생각하면 돼. 그러면 무조건 결론 뭐야? 무조건 뭐야 여러분?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 이게 결론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상가 건물 뭐해서 구분해서 상가는 뭐로 보고 상가 아파트는 주택 이렇게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밑줄 건물 면적 비율. 이게 여기서 나오네. 건물 면적 비율이.
아까 재산세 납세물에서 주택의 구분소였더니 거기는 무슨 별로 구분했죠, 여러분? 시가 편익 비율로 했죠? 예, 근데 여기는 면적별입니다. 면적비율. 최근에 이거를 시가 편익 비율과 건물 면적비율을 출제해서 살짝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맞았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점점 여러분 요즘 출제원들이 흉측해져 갑니다. 그래서 건물 면적비율에 따라서 각각 어떻게 하요? 안분하여 밑줄 주택 부속 토지 하나와 건축물 부속 토지를 어떻게 하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부속 토지는 뭘로 가자는가? 주택분 재산세로 가셔야죠. 건축물 부속 토지는 뭘로 가자는가? 토지분 재산세로 가셔야 되겠죠. 우리 여러분 155쪽에 그림 봤어 안 봤어? 봤잖아. 155쪽 이거 기억나야 돼. 이거 또 봐야 되나? 155쪽 그림 안 봐도 이해하시죠 지금?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은 뭐야, 여러분? 여기는 한 구의 건물이죠. 여기는 한 구야. 아까 1번은 뭐였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구분하려고 한자까지 집어넣었어. 한자까지. 한 구의 건물의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여기는 뭐야, 여러분? 주거용, 미쳤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이게 조건이야. 두 번째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은 뭐였어? 한 구. 두 번째 조건은 50% 이상이 뭐야? 주거용.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라? 한 구 전체를 뭐로 보는가? 밑줄 주택으로 봐라. 그죠? 겸연주택 구분 반드시 나오면 뭐와 뭐로 확인하라고요? 한 동과 한 구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 마지막 예를 들면서 설명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예전에 EBS 방송에 출연할 때는요, 와이셔츠 때문에 EBS 방송의 크로마 촬영입니다. 크로마 촬영이라고 해서 뭐냐면 뒷배경이 뭐야 여러분? 파란 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스튜디오에 가면 뒷배경이 다 파란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크로마 촬영할 때는 입을 수 없는 와이셔츠가 있어요. 무슨 계통? 네, 블루 계통 옷은 못 입어요. 왜냐면 블루 계통이 입으면 블루 계통이 이 뒷배경 푸른색이 다 잡혀버려. 그럼 몸만 띠리리리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방송국 가면 코디가 있어. 그 코디는 항상 이 크로마 촬영에 따른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항상 골라줍니다. 근데 이 코디가 여러분, 우리는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빈약해. 그래서 협찬을 못 받아. 협찬을 못 받으니까 제작 EBS에서 그걸 다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와이셔츠 비싼 거 사줘 안 하죠? 안 해주죠. 싼 걸 해줘. 왜? 일회용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거 한 세 개 찍으러 간다, 4개 찍으러 간다 그러면 한두 개는 이제 걔들 준비해 오는 거 하고 2개는 제가 준비해 갑니다. 그러면 이제 동대문 가요, 여러분. 동대문에 12 심야 갑니다. 심야 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 가갖고 여기 파는 데 가서 제가 가서 얘기합니다. 뭐라 하냐면 크로마 촬영용 코디해 주세요 그래. 뭐 크로마 촬영용 코디해 주세요 그러면 걔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아, 방송용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해달라는 거구나 하고 거기를 딱 맞춰서 코디를 해줘. 그럼 역시 전문가들 해주니까 다르죠. 자, 그러면 동대문 가면 1층부터 8층은 뭐 여러분? 상가. 자, 뭐 9층부터 15층은 뭐 오피스텔. 그 16층부터 뭐 여러분? 25층은 뭐 여러분? 아파트 이렇게 합시다. 뭐 여기 동대문 예전에 뭐 갈 때 뭐 두타, AM, PM 뭐 여러 가지 밀리오레 뭐 이런 것들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러면 저녁에 가지 심야에? 심야에 가면 도매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왜? 심야에 누가 올라오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이 올라옵니다. 지방 소매상들 올라. 그래서 지방 소매상들 같이 묻혀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뭐 하나 보따리 들고 다녀야 돼. 거기 와이셔츠 하나 사갖고 오는 거죠. 질질 끌고. 자, 그때 기억이 나는데. 자, 보세요.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한동이죠. 자, 그럼 한동이 뭐와? 주거와 주거 외형도 복합되는 거죠? 그럼 이때 재산세 어떻게 때리라는 얘기야? 뭐만? 아파트만 뭘로 때리고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라 그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뭐는 상가, 사무실은 뭘로 보라고? 건축물로 보는 거죠? 건축물. 그러니까 요거는 뭘로 때리라고? 뭘로 때리라고? 이거는 건물분 재산세로 때리라고. 그래서 이거는 주택분 재산세, 요거는 뭐 여러분? 건물분 재산세죠. 크기 지금 제가 비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무조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주택 똑같아요, 여러분. 단층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단독주택인데 1층은 뭐고 상가 등으로 돼 있고 2층이 주택인 경우 있죠, 여러분. 맞잖아. 그럼 이건 복합주택이야? 아니야. 이것만 상가고 이거는 상가고 이거는 뭐야? 주택. 크기 비교해 안 해? 안 해, 여러분. 명쾌 구분되어 있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결론은 건물은 뭐야? 주택분 재산세와 뭐로 여러분? 건물분 재산을 나눠서 가세라는 얘기야? 그럼 그 밑에는 뭐가 문제야, 여러분? 토지. 토지는 뭘로 때리는데? 토지분 재산세로 가시라는데 문제는 이 건물은 주택과 뭐로? 건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그 부속 토지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토지도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야죠. 뭐와? 주택 부속 토지와 건물분 주택 부속 나눠줄 거냐? 뭐 갖고 나눌 거냐? 그 얘기야. 그럼 뭐 갖고 나눠라? 건물 면적 비율. 건물 면적 비율에 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건물 전체 몇 프로고? 60%고 오피스텔과 상가가 몇 프로다? 40%다 가정합시다. 그럼 요 뭘로? 면적 비율을 가지고 뭐와? 예, 주택 부속 토지와 뭘로? 건물 부속 토지로 구분하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154쪽에 나왔죠? 이 경우 건물의 뭐는 부수 토지는 뭐와?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뭐로? 면적 비율로 각각 뭐하여? 안분해서 밑줄 뭐 하나 봐? 주택 부속 토지 하나 밑줄 쳤죠? 그리고 뭐 건축물 부수 토지 몇 개로? 2개로 구분하라.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보세요. 주택 부속 토지는 뭐와 함께? 주택 건물과 함께 뭘로 때리라고? 주택분 재산세로 때리라고요. 그럼 뭐는? 건물 부속 토지는 요 상가 건물 등과 통합하여 구분하여 얘는 뭘로 때리라고요? 토지분 재산세로 때리라고요. 토지분 재산세. 주택 부속 토지 주택 건물과 함께 뭘로 때렸지만 주택분 재산세로 가셨지만 상가 등의 건물 부속 토지는 상가 건물과 구분해서 상가 건물 등을 뭘로 때리고 건물분 재산세. 그 밑에는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구분해서 가셔라 할 겁니다. 적어놓으세요. 사진 찍어. 이따가 수업 끝나고 안 지울 테니까. 자, 됐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구의 건물이 요거 설명하면 되겠죠. 자, 여기 오피스텔 봅시다. 오피스텔 10층 5호를 보니까 10층 5호. 얘는 50%가 50% 이상이 뭐야, 여러분? 주거용으로 냈고 50% 이상 뭐야? 주거용. 나머지 50% 미만이 사업장이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복합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얘기야. 주거용만 주택으로 봐서 주택분 재산 때리고 요 사업장은 건물분 재산세로 가세할 거냐? 구분하라, 구분하지 마라. 구분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50% 이상의 뭐로 사용하면 주거용이면 이들아 요 1005 전체를 뭘로 보라는 얘기야? 주택으로 봐서 주택분 재산세 때리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임대인 입장이야, 임대인. 여러분이 요걸 1505호를 임대 줬어. 1005호를 임대 줬는데 임차인이 요거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걸 좋아할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걸 좋아할까? 임대인은. 응? 여러분이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봐. 임대인 입장에선 이거를 뭘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합니다, 사업장으로. 왜냐면 뭐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사면 우리는 세번 뭐를 본다고? 주택을 본다고, 주택. 그러면 이 임대업자는 다주택자가 될 수가 있죠. 다주택자. 자기는 주택 몇 개 갖고 있는데 하나 갖고 있고 오피스텔을 뭘 줬는데 제가 가장 저한테 상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공인중개사한테 연락 오는 게. 나 주택 하나 갖고 있어. 근데 이제 은퇴를 했어. 사실 제 친구 얘기도 합니다. 은퇴를 하면서 은퇴 자금의 일부를 뭘 취득했냐? 오피스텔 취득했어요. 여러분, 오피스텔. 자기가 거주하기는 뭐가 있고요, 여러분? 주택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은퇴자가는 뭐 하나 샀다 그러면 오피스텔 취득했어요, 오피스텔. 자, 그래서 오피스텔 이걸 왜 샀어? 임대 사업용으로 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요걸로 뭘 빨아먹겠다는 얘기야? 아유, 죄송합니다. 월세를 먹겠다는 얘기야. 뭘 빨아먹는 건 아니고요.
큰 금액은 아니에요, 여러분. 월, 뭐, 오피트 자체가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그래도 한 1, 200원 들어오나 봐. 예. 자, 근데 이 친구가 왜 저한테 갑자기 하냐, 생뚱맞게. 아, 이걸 뭘 줬는데, 월세인데 얘가 이걸 뭘로 사는 거야, 여러분? 주거로 사는 거예요, 주거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한테 했을 때는 분명히 공인중개사 이런 말을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단 말이야. 주택으로 하는 거, 한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당연히 뭘로 사는 줄 아는데 사업자 했죠. 근데 이걸 뭘로 사는 거야, 여러분? 주거용으로 합니다. 난리 납니다, 여러분. 이때 난리 납니다. 이러면 임차인이 이걸 뭘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하면 세법상 난리가 납니다. 무슨 난리가 나냐면요. 이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요 뭐를 취득할 때 오피트를 취득할 때 오피트 분양자금에 대한 취득자금 분양대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하면서 사업 부가가치세가 다 환급받았단 말이야. 뭐를 전제로 놓고? 사업용으로. 근데 임차인은 뭐를 사용한가? 주거에 사용한가? 그럼 이 주거에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에요, 면세. 즉, 주택은 가장 기본적인 뭐기 때문에 의식주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야. 부가가치세 과세를 해, 안 해? 안 해. 근데 얘는 과세가 되는 것을 이미 뭘 다 받아버리는데 환급을 받았어. 그래갖고 부가세무서에 연락이 왔어. 너 이거 주택 사용하네? 그래갖고 너 부가세 뭐 한 거 환급 받은 거 다 도로 다 내놔. 그래서 이 때문에 저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스키야. 새끼야, 평소에 아는 체 하지.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또 문제가 되냐? 얘는 지금 몇 주택이야? 이거 양도면 몇 주택이야, 여러분? 1주택이죠. 근데 이걸 뭘로 사용하면? 우린 세법상 양도 2주택자 됩니다. 2주택자. 그럼 비과세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뭘 줄 때? 오피트 임대를 줄 때는 공인중개사를 닥달합니다. 쥐잡습니다. 뭐를 못하게? 주택을 못 사용해요. 그래서 뭐도 못하게 하거나 어떤 임대인은 전입신고를 못하게 합니다. 전입신고를. 일단 전입신고가 되면 가족이 뭐가 되면 전입신고가 되면 이런 우리 세법상 뭐를 보는 수 있어서 주택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절대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고 사업장으로만 하게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인중개사한테 분명히 명시했죠. 이걸 뭘로 사용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업자인데 말로 뭘로 사용하면 주거하면 우리 임대인한테 피해를 보죠. 피해 보잖아. 그럼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고 뭘 원하시나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다 해야 되잖아. 공인중개사한테 가장 무슨 의무가 뭐야, 여러분? 선량한 관리의 주의무. 그 민법에서 들었던 그 징그러운 선관 주의무. 들어봤어요, 여러분? 민법에서 선관 주의무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조건이야. 제가 임대인한테 여러분한테 요구했어. 공인중개사 임대차 계약 쓸 때 써주세요. 이거 절대 주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임대차 계약서에? 알아서 하세요. 특약 거래하죠. 뭘 거래해야 돼? 용도를 명시해줘. 용도. 그래서 당시에 이 임차 용도를 분명히 명시해놓고 명시된 용도 외로 사용함으로 해서 임대인한테 뭐가 발생하면 손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뭐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 정도는 걸어놔야 공인중개사의 주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까불고 있어. 이게 세법이야. 진짜 여러분 이거 다 실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냅시다. 오피트를 몇 프로 이상? 50% 하면 이거 그냥 나눠서 구분해서 같이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고 그냥 행정 편의상이나 다 몰려 때리겠다. 주택으로 때리겠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럼 주택으로 때린 건 좋은데 이게 뭘로 잡힌다는 얘기야, 우리? 세법상 주택으로 잡힌다. 그럼 임대는 뭐로 잡을 수 있다, 여러분? 다주택자가 될 수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피트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피트는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갖고 분명히 인식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예, 넘어가도 되죠, 이제? 겸연주택구면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예. 자, 양가로 3번 갑시다. 주택 부속 토지. 자, 주택 부속 토지 이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밑줄 칩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은 무조건 부속 토지가 불분명할 때 무조건 바닥 면적이 몇 배입니까, 여러분? 10배. 밑줄 칩니다. 무조건 바닥 면적의 10배.
모든 지방세 똑같아. 저거 취득세 동일. 취득세 동일 적으라고. 저거 그래서 취득세에서 별장, 저거 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고급 주택, 이 세 가지의 부수 토지를 판정할 때에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 무조건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를 해당 별장, 고급 오락장 또는 고급 주택의 부속 토지로 판정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방세법에서 토지 이 경계가 어떻게 하면 명백하지 않으면 무조건 바닥 면적의 몇 배다고요? 10배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서 툭 튀어나옵니다. 그때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면 그때는 이제 집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부모님 모시게 할까? 말씀드렸어요. 몇 배다고 무조건? 10배다. 자, 주택의 구분 갑시다. 자, 3번과 4번은요, 가끔 나옵니다. 가끔.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가끔 한번 툭툭 나옵니다. 자, 양가로 4번은 밑줄 쳐요. 특징이 얘는 뭐예요, 여러분? 다가구 주택 이런 게 특징입니다. 다가구. 다가구. 그럼 적으세요. 건축법상 무슨 주택으로 분류해요? 단독주택입니다. 자, 이때 밑줄. 그럼 세법은 어떻게 하냐?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자, 밑줄 뭐 한 부분을? 분리된 부분을 한 구에 주택보면 돼. 그럼 분리된 부분은 한 구에 주택보는 것은 단독주택을 보겠다는 얘기야? 공동주택을 보겠다는 얘기야? 공동주택을 보겠답니다. 이상하다. 다가구 주택은 뭔데? 단독주택인데 얘를 마치 뭐와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다세대 주택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다세대.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 건축법 하면 이제 뭐 여러분 주정 과목이죠? 공법이면 뭐 이제 다세대, 다가구 다 구분할 줄 알죠? 자, 구분할 줄 안다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인가요? 저는 잘 몰라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무슨 주택이요? 단독주택인가요? 여기는 대부분 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물어봐도. 자, 조금 사이즈 좀 확인해 봅시다. 자, 다세대 주택은 첫 번째 특징. 건물 면적이 660? 주거에 사용된 660제곱미터예요? 자, 저는 모른다 그러세요? 이하. 또 층수. 사실 층수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층수는 몇 층이에요, 여러분? 4층 이하야? 4층 이하. 저는 모른다 그러세요? 그 다음에 주거인을 사용하는 건축물 바닥 면적이 660이에요? 660제곱미터 이하. 이건가요? 맞아요? 또 없어요? 또 있어 없어? 불안하죠 이제 서서히? 자, 다가구 가봅시다 그러면. 다가구는 3층 이하야 4층 이하야? 예? 자꾸 소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3층이죠. 왜냐면요, 공동주택은 4층 이상이고요, 단독주택은 3층 이하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이. 그래서 여기는 단독으로 오는 순간 3층 합니다. 두 번째, 건축물 바닥 면적이, 자, 여기 얼마입니까? 660이에요? 330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라, 시켜. 660이야? 660이야? 330이야? 그럼 다중은 뭐야? 다중은 얼마야? 그래, 막 뒤섞여 있죠, 씨. 응? 여기 얼마야? 660이야? 330이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가 더 들어오나요? 여기는 뭐가 들어와, 이제? 가구수가 들어오죠. 19세대 이하인가요? 뭐 알아서 할 거라 보고요, 저는. 여러분, 자. 근데 우리 세법은, 자, 봐. 그러면 요걸 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자, 뭐 요거는 잘 모르니까 따지지 마시고요.
층수만 따집시다. 우리가 요거는 아니까. 그럼 요거는 다세대야, 다가구야? 다가구야. 그럼 무슨 주택으로 분류가 돼? 단독주택. 그럼 소유권이 몇 개야? 하나. 그래서 주택수가 몇 주택이 잡혀? 1주택이 잡히죠. 그래서 요게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되면 딱지를 몇 개 받아? 하나 받나? 5개를 받나? 응? 하나? 네, 저 하나 더 합시다. 난 몰라, 공법이니까. 근데 요거를 살짝 하나만 더 올라갑시다. 한 층만 더 올라갑시다. 그럼 이제 뭐로 잡혀버리네? 다세대네. 그럼 다세대 이제 단독주택이야, 공동주택이야? 그럼 주택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구분 등기되나요? 예, 이렇게 됐죠. 근데 하나가 없으면 대시 뭐가 되고, 여러분? 단독주택이 돼. 그럼 이때 몇 주택 잡혀, 여러분? 1주택. 그럼 전체에 대해서 재산세가 때려지는 거죠. 근데 이게 뭐면 한층 더 올라갑시다. 그럼 뭐가 돼? 다세대. 그럼 이때는 재산세 때릴 때 어떻게 때려? 각각 때리죠. 그러니까 이게 다세대냐 다구냐 층수 하나에 따라서 전체를 때리느냐 구획된 부분을 때리냐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평상의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누구도 다가구도 뭘 때릴 때는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뭐처럼 다가구 다세대처럼 너희도 뭘로 하라는 얘기야. 각각 분리된 부분을 뭘로 봐서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재산을 따로따로 계산하라는 얘기야. 재산세를 전체로 때리지 말고 몇 개로 나눠서 5개로 나눠서 재산세 계산하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마무리합시다. 다가구 주택은 재산세 때릴 때는 누구처럼? 다세대처럼 어떻게 하라? 1가구가 독립하여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된다? 분리된 부분을 뭐로 보라? 한 그릇다. 그럼 요건 몇 개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 결론? 5개의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야. 그럼 재산세 계산할 때 5개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죠. 근데 얘는 공시가 될 때 공시법에서 배우셨죠? 아니, 부동산 가격 공시할 때는 단독주택 가격으로 공시가 돼, 개별주택가로 공시가 돼, 공동주택가로 공시가 돼. 요 다 가구주택을 뭐 할 때? 공시할 때 개별주택 가격으로 나와, 공동주택 가격으로 나와. 응? 저는 몰라서 물어본다서요? 이건 학교에서 배웠겠지 뭐. 단독주택 분류가 되면 뭐가 나올 거고? 개별주택 가격이 나올 거고. 이걸 뭘로 보면? 공동주택 보면 뭐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공동주택 가격이죠. 자, 그럼 얘는 개별주택가로 공시가 돼? 공동주택가로 공시가 돼? 자, 학계는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몰라요. 정확한 건 학계는 교수님한테 물었는데 저희는 세법상 뭐로 나온다? 개별주택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가격에서? 전체 가격에서 공시가 돼요. 그러면 1주택에서 전체 가격에서 주택분 재산세 때리면은 이게 한 층마다 해서 가구별로 계산한데 한 층이 적으니까 뭘로 분류가 되고? 다가구. 그럼 단독주택으로 해서 전체에서 재산세 때리죠? 그러면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유리해질까? 불리해질까? 불리해져요. 왜 불리하냐면 주택분 재산세는 무슨 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누진세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전체 가격에서 적용하는 누진세율과 나누어진 가구별로 5개로 나누어진 요 누진세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구획된 부분, 요 다세대로 부분이 더 세율이 낮아져. 왜? 가격 자체가 어떻게 가? 요거를 5개로 나눈단 말이에요, 면적으로.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 다운되죠. 그러니까 적용하는 세율이 낮아져. 이게 다세대하고 똑같이 형평을 맞추겠다는 해서 결론 낼게요. 이러한 재산상의 계산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론 내릴게요. 무슨 주택은? 다가구 주택도 건축법상은 뭐지만 단독주택이지만 뭐를 계산할 때는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뭐처럼? 다세대처럼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했도록 뭐하? 분리된 부분을 뭐로 본다? 한 구의 주택 본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따라서 그 밑에는 뭐도 토지도 건물 면적비에 따라 어떻게 하라? 각각 나눠서 한 구의 부속 토지 본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됐나요? 예.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택의 범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과세 대상별 재산세 구분과 그림은 이미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금 안 해도 되겠죠? 해? 안 해도 되겠죠? 넘어가고 싶다 그 얘기야. 나는 넘어가도 되냐 그 얘기야. 넘어갈게요. 예. 자, 그 다음에 156조 토지 구분 나왔죠. 자, 요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다라는 걸 말이다. 별표 3개짜리죠? 여기다 지금 이번에 깊숙하게 들어가. 다음 주 빠지지 마. 하여튼 나는 한 번 볼 때마다 겁이 나.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볼 수 있을래나? 오늘 봤으니 또 언제 볼 수 있을래나? 제발 결석하지 마시고, 예? 다음 주부터 이제 결석하면 이제 제가 체크합니다. 결성생 적어놓을까 칠판에다가.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